개딸과 함께하는 다스베이다 제 228회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긴 연휴가 끝난 다음에는 방청객이 줄거든요. 가정에 큰 불화가 있는 사람들만 와요. 자, 오늘은 연휴 직후니까 짧게 빨리 합시다. 박시장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이 대표 되더니 네. 패션이 네. 나아졌어. 고마워. 그전에는 패션이라고 할 수 없었거든. 자, 웹조사 2탄입니다. 웹조사 2탄은 사회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기본조사로 정치적 선택에 당신의 진보 보수 그 성향이 영향을 주느냐 물어봤더니 그렇다 보통이다. 보통이다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영향을 준다는 적이 훨씬 많아요. 남성이 그렇다는 경향이 더 강하고 진보 보수로 따지면 보수가 더 그런 경향이 강해요. 특징적인 건 이제 중도죠. 확실히 보면 진보하고 보수하고는 그렇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에 중도는 굉장히 낮잖아요. 이념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투표할 때도 스윙 성격이 강하다. 중도가 왔다 갔다 한다. 한 번은 민주당 찍었고 한 번은 국민의힘 찍었고 그렇게 번갈아 찍는다를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게 자기가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찍은 사람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게 있죠. 보수가 더 높습니다. 보수가 더 완고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네. 이런 기본 성향이 있고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저희가 서로 상반되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앞에 경제를 위해서라고 달고 파업은 강경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가 더 높아요. 남성이 보수가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또 뭐 그렇게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부유층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 얼핏 상반되는 질문이거든. 이게 이제 후자 쪽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와 관련성이 크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다가 훨씬 높아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보수도 57%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가 13%에 불과해요. 그렇죠. 양극화 해소는 보수층들도 동의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부세 강화해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종부세 완화 관련 기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건 종부세 내는 2% 정도 내외의 목소리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세 감세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네. 이런 조사를 하고 이 조사에 맞춰서 정책을 민주당에서 만들어야 돼. 최근에 제가 몇몇 분 만나니까 여론조사 꽃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제 경기도 간부를 만났는데 다스베이다 잘 본다. 특히 여론조사 꽃, 야 기가 막히더라. 이제야? 이제야. 가난은 사회 구조보다 자신의 책임이 크다. 그렇다? 개인 책임으로 보는 거죠. 젊은 층들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사회 구조의 탓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확고하게. 근데 팸코로 대변되는 20대 남성 커뮤니티에서 복지 관련 얘기 나오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다라는 의견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 과잉 대표되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복사해서 펜코에 딱 올려줘야 돼.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이 넘는 거야, 20대도. 그러니까 팸코는 20대 남성을 과잉 대표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준석을 자신들의 대표로 꼽잖아요. 그렇지 않다가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는 사실은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그 대중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미. 그걸 2%가 맡고 있는 거지,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먹힐 수 있다는 얘기죠. 밀고 나가야 한다. 보수 지지층도 마찬가지예요. 49%가 복지는 국가 책임이지 18%만 아니라고.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바라는 국가와 본인이 선택한 정치 집단이 하고 있는 짓이 사마띠 아니에. 그걸 언론이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우리만 알려주고 있어. 이제
구독 많이 할 거야. 자, 경제가 앞에 붙으면 경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경제 환경에 양립한다. 그 경우 경제를 택해야 한다. 그렇다가 살짝 높아요. 이거는요, 과거에 비하면 많이 격차가 좁혀진 거예요. 많이 좁혀진 건 하죠. 여기서는 보수가 확실히 그렇지 않다가 높습니다. 근데 진보도 경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비중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상반되는 반응이 또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환경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더 지불하겠느냐? 그러면 그렇다. 더 높아. 내 경제적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나는 환경을 위해서는 더 지불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옮겨가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시급함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기상이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하고 그다음 지속 가능한 에너지나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언론에서 빼고 원전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자, 현재 행복하느냐?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낮다고 맨날 보도되잖아요. 행복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행복하다가 64%가 넘어. 의외로 또 20대가 가장 높아. 아니 그럼 살아갈 날이 많은데 이런 유형의 조사를 하면 낙관적인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젊은 층이 확실히 높습니다. 가장 낮은 게 50대, 60대가 아니라 40대가 가장 낮아요. 예를 들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거주 만족도를 물어봐도 20, 30대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요. 권역별로 물어보면 다 60대 넘는데 한 군데만 50%대예요. 그게 대구 경북이에요. 정권을 잡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러나? 대구 경북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지역이야. 이게 지금 수해 이전에 조사한 거잖아요. 수요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잖아요. 네. 끊임없이 한 정치 세력만 선택하는데 대구 경북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또 선택해. 불가사의하지. 같은 이유로 광주 전라도 불행할 거라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 광주 전라도 높아요. 과거에 보면 이런 걸 질문하면 농어촌 쪽이 도시권보다는 그쪽의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이번 조사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구의 평균적인 행복지수가 왜 낮은지는 이거 한번 집중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대구 경북 지역 1000명 조사 따로 해보죠. 한번 해보죠. 예. 1000 프로젝트. 유일한 50%대예요. 결혼도 필요하고 출산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혼율,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할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이것도 1000으로 깊이 들어가 볼 건데 도대체 왜 이 결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느냐. 그리고 2030만 집중적으로 또 몇 가지 이게 충격적이죠. 물어봤는데 네. 긍정응답이 9% 대통령에 대해. 9%예요. 그러니까 뭐 전체에 대해서 호감도 조사하면 뭐 20 몇 퍼센트, 30% 나오는데 2030만 딱 떼서 보면 9%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될 즈음에 지지율이 이게. 진짜 충격적이죠. 여기 30대 여성 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6%, 6.9? 6%. 20, 30대에게 대통령 부부는 평가 끝났어요. 네. 나가리. 결론이 나버린 거야. 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2030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네. 뭐 독불 장군. 그런데 우유부단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모자라다. 뭐 하고 다니는지. 동네 아저씨.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잘 먹는다. 예리한데. 최근에 왜 앞치마하고 김치찌개 끓이는 장면. 주방장도 요새는 그렇게 안 입어 더럽게. 홍보팀이 난 이해가 안 가. 아직 조사 안 끝났잖아. 조심해. 잡혀가. 경찰 조사는 안 끝났지 참. 뭐 잘 드시니까 좋지 뭐. 저 답변도 재밌어요. 생각보다 더 무능하다. 부끄럽다. 저것도 눈에 띄고. 부끄럽다. 놀러 온 사람 같다. 야, 그렇지. 자,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논문 복제자, 설친다, 조종자, 사치스럽다, 숨기는 것이 많은 것 같다, 공사 구분이 안 된다.
난 저것도 눈에 띄었어요. 무섭다. 무섭다. 무당 무섭다. 이건 2030한테만 물어본 거예요. 긍정도 있어요. 긍정이 비율이 9%밖에 안 돼서 그렇지. 예쁘다. 내조를 잘한다. 귀부인. 대통령의 긍정은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 호탕하다. 강직하다. 요게 이제 애초에 어필했던 이미지죠. 예. 그 이미지가 살아남은 9%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자유롭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자유를 받아들여 준 거죠. 네. 네. 요게 이제 맛보기고. 전국 1000명을 조사하는데 2030한테만 따로 떼놓고 요런 질문들을 해서 응답을 받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샘플 사이즈가 적다. 뭐 한 200명, 200명, 1000명. 그러니까 200명, 1000명이 무슨 말이야 내가. 20대 1000명, 30대 1000명. 그러니까 비웃었어 지금? 야 상당히 비웃는데. 아니 구독자는 비웃어도 돼. 구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러니까 비웃어도 돼. 그럼 좀 비웃어. 20대만 그리고 30대만 각각 1000명씩 국내 최초로 조사해서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1000 프로젝트. 이번에 추석 밥상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가장 언급량이 많았잖아요. 그건 이제 그 빅데이터라도 예. 확인이 됐죠. 네, 김건희 검색량이 이재명 검색량보다 더 높다.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대다수가 찬성한대요. 처음에는 특검 얘기했을 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 여론조사 쭉 발표됐잖아요. 특검에 대해 찬성률은 60% 넘어가는 걸 보면서 6대 3이거든.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도 확신을 좀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가 실제 여론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조사해보면 당연히 60% 이상 나올 거라고. 이 여론조사 꽃을 쭉 해온 마당에서는 예측 가능했거든. 네.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샘플 하나씩 보내줄까? 안 돼. 아니 이게 맛배기를 하나 보내주고. 나는 여의도에서 연락 오면은 더 비싸게 부를 생각이야. 그래서 아마 연락이 안 올 겁니다. 다 돌려볼 거 아니야, 그 안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 한 의원실에 돌려보는 거는 그렇다고 쳐. 옆방에 빌려줄 수 있단 말이야. 비싸면 아까워서 못 준다. 국회의원들은 이거 봐야 됩니다. 어떤 국내 여론조사도 이런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런 규모로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하나하나가 돈벌이잖아. 좀 상업적 행위를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이든 다른 기관이 의뢰해야 그 돈을 받고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주는 건데. 그게 이제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이런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초부터 이걸 목표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런 조사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 확장이 되면 휴대폰 가상번호 안심번호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정당과 관련된 그리고 차기 대선과 관련된 조사도 우리가 이제 폭넓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10월 달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를 못 해요. 10월 중순 지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는 가능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다가 한동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시발 지수를 조사할 수 있어. 시발 지수 순위도 내볼까 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자, 듣도 보도 못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아. 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물었어야 했는데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 많아요. 그 질문들을 1년 정도 축적해서 입체적인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의 지도다 내놓게 될 것이다. 아무거나 짜놓는다면 좋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유기농 양배추를, 비타민 가득 여주를, 붉게 연근 레드비트를 청정 제주가 키운 농산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제주 네이처의 다양한 즙과 진액, 젤리 스틱을 딴지마켓에서 만나세요. 미안해, 형 꼭 살아남아. 나 살아남을게. 양치를 해도 남아있는 입속 세균. 이젠 가글픽으로 케어하세요. 역시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자연유래 향균 농축 가글액과 구강 세정기의 만남. 닥스메디 가글픽. 딴지마켓에서 상쾌하게 바꿔보세요.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최병훈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최병훈 교수님에게 이 공식적인 박수를 한번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한 게 최병훈 교수님의 통찰.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일단 영문을 모른 채 박수. 왜 갑자기? 감사합니다. 지난 5월에 바이든 방한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모든 언론이 한미 동맹 강화 이런 헛소리 장렬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내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아니라 큰일 났다. 우리 경제가 미국 안보의 종속 변수가 됐다. 이 말을 딱 했어요. 그때 미국의 안보, 대중국 포위망, 미국의 대중국 정책 여기에 한국 경제를 종속시켰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른 채 우리 대통령은 오 땡큐 이러면서 막 엄지척 그러면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 거죠. 나토 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경제를 넘어 군사적으로도 포위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한국이 천명이 돼달라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가가지고 원전 세일즈 한다느니 경우에도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소리 삑삑하고 돌아왔잖아요. 삑삑이란다 또 압수수색 당할라. 근데 얼마 있다가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인했더니 우리 핵심 미래산업인 배터리, 바이오, 전기자동차 이거 보조금 못 받는 유일한 국가가 됐어요. 통수 세게 맞았지. 그리고 공장은 다 미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우리 핵심 산업 기반을 미국으로 다 옮긴다는 거야. 이런 호구가 어딨어. 또 그런 사이에 중국은 한국한테 슬슬 맛을 보여줄까? 그러면서 중국과 우리가 그 수교를 맺은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넉 달 연속 무역 적자예요. 수교를 30년 한 달 전에 맺었거든요. 중국도 인위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 이거를 예견하신 분이 최병훈 교수님 박수. 네, 그때도 대단한 통찰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달 사이에 실현되고 있잖아. 제가 2019년 7월 달에 아베 경제 침략할 때도 제가 교수님 너무 배부르시니까 하나만 드세요.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은 미국 안보에 우리 경제가 종속돼 버린 것이다.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어 지금. 큰일 나 가고 있어요 계속.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몇천 원 올린다고 한 1년 동안 모든 언론이 최저임금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기사 엄청나게 쏟아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위기인데 그런 정도의 기사가 없잖아. 이 감춰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스베이다를 꼭 봐야 돼요.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교수님 칭찬 다 했는데 들어가시죠 이제. 최병훈 교수님 말을 들어야 돼. 네. 항상 맞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걸 맞춰요 아주. 자 오늘 뭡니까?
지금 총수가 말한 것이 압축적으로 나타내주는 경제 지표가 환율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 지표는 뭐냐면 돈의 가치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율을 발표를 했죠. 8월 달 8.3%로 나왔어요. 7월 달은 8.5%였었어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식들을 다 투매를 막 던졌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5% 이상 폭락을 했으니까 막 인플레이션율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이제 그러니까 높게 나온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금리를 앞으로도 올릴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신호를 준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율, 물가, 금리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 뭐냐? 돈의 가치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금리는 뭡니까?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환율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돈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평가를 받느냐는 돈의 가치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돈의 가치예요. 물가, 금리, 환율이 같이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게 다 돈의 가치니까요. 이 환율 속에 경제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최근에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이제 진행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안전자산 혹은 뭐 기축통화, 그러니까 뭐 달러라든가 유로화, 엔화라든가 영국 파운드화라든가 안전자산이라는 건 얘네들 통화는 안전하다 이거죠. 유럽의 19개 국가가 1999년 1월 1일부터 해서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로화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출범할 때보다도 더 떨어진 거야, 유로화 가치가. 유로화를 도입을 해가지고 유럽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개별 국가로서는 달러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으니까 좀 힘을 가지려면은 좀 합쳐가지고 단일 통화를 만들자. 그리스라든가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유로화를 사용 안 하면은 어떻게 기축통화가 됐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때는 그러니까 달러를 대체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유로화 가치가 쫙 올라갔었어요. 금융위기 전까지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유로화가 도입했을 때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유로화를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환율만 보게 되면요. 자, 그 다음에 145엔을 지금 목돈에 두고 있어요. 1달러당이요. 이게 언제냐면은 87년 9월 1일 날하고 똑같은 적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통화 가치만은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제력하고 통화 가치가 일체화가 된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게 영국의 파운드화인데 영국이 19세기의 대영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한테 밀리고 독일한테 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 가치는 20세기 상당 기간 동안에도 파워를 누렸습니다. 경제력은 쇠퇴하기 시작해도. 근데 파운드화 가치는 사실상 역사적인 최저 수준에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로와 엔화, 파운드가 다 떨어지고 있다. 달러하고 통화 수합도 다 돼 있는 나라들이에요. 무제한으로. 근데도 이렇게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 맨 끝에 있는 파란색 막대기가 터키, 그다음에 이제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금융위기 설에 시달리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 빼놓고 엔화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 25% 이상 떨어졌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다음에 파운드화가 한 15% 떨어졌고 있다는 얘기고 유로화가 한 12%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 다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 19%나 올라가 버렸어.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싱가포르 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리처럼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지금. 그렇죠. 네. 일부 방송에 나와 전문가들이 우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로화도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봐보세요. 호주 달러는 6.4%나 올라갔어 올해 오히려. 그러면 왜 안전자산이라고 했던 유로, 엔, 파운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면서 환율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국이 한 17% 떨어졌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는 엔화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 대부분 떨어진 게 6월달 이후에 떨어진 거야 우리는. 떨어진 게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주로 떨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주로 신흥국가도 통화가 막 속절없이 떨어졌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뭐 그런 이해가 가는데 예. 왜 이 안전자산이라고 해왔던 유로, 엔, 파운드 여기 보게 되면 뭐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이런 나라들도 그러니까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들만 이렇게 속절없이 떨어지고 앉아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거기에 같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왜 이쪽에 들어가지? 이 전문가들이 유로화에다 비교하면서 유로화도 저정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또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엉터리들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라고. 가운데 있는 나라들 보시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싱가포르나 호주나 캐나다 정도 그렇죠. 국가군에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아예 경제 위기 국가가 아니라면 예.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이들 주요 국가들처럼 확 떨어지고 있느냐? 그렇죠. 자, 엔화 가치가 왜 떨어졌느냐를 제가 일본 얘기 그동안 여러 번 했잖아요.
일본은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돈을 막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경제 살리겠다고 한 거예요. 자영업자가 장사를 하는데 이 음식이 맛이 없어 안 팔려. 그래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 쏟아붓는다고 해가지고 그 장사가 살아나는 겁니까? 음식 맛을 제고를 해야지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한 거야. 돈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투입을 한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의 경제력이 커져가지고 안전자산의 지위를 만들어냈어. 그 지위를 그냥 까먹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에요. 자기들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찍어서 공급해도 괜찮다는 몰핀에 중독된 거야. 실제로 보게 되면요. 이게 유로존입니다. 달러를 규준한 거 봐보세요. 2008년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지난해까지 보게 되면 그냥 잃어버린 13년이잖아요. 2008년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번 닥칠 때였던 것이고 네. 그 전에는 그렇게 쫙 올라갔었어요. 근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유럽도 대규모로 이제 돈을 찍어내고 금리는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경제가 잘 성장할 때는 유로화 가치가 강세를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쫙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유로화를 계속 찍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유럽도 일본이 그랬던 것과 유사하게 그렇죠. 우리 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 돈을 찍는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폭락할 일은 없다 믿고 돈을 찍어서 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외환위기 같은 일이 일어날 일은 없다. 자기들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케이. 하고서 막 찍어낸 거예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돼버린 것처럼 유로존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유럽 사람들도 수입해서 뭐 소비를 하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봐보세요. 유로존의 소비 지출액이 뚝 떨어져. 그러니까 유럽도 일본도 우리는 IMF 볼 리가 없고 돈을 찍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대처해 왔어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의 진정한 실력이 지금 뽀록나고 있는 거 아니야. 일본도 유럽도 영국도 야 니네가 주장하는 만큼의 돈 가치는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실제 돈 가치를 향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민낯이 드러나는 거야 지금. 그동안에 유로화 떨어져서 수출이라도 좀 관리했었어요. 수출이라도. 근데 지난해 12월 달부터 무역 적자로 빠진 거야. 계속 연속 무역 적자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유럽도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력이 나오는 거지. 이제. 거기다가 돈을 엄청 찢다 보니까 국가 부채도 엄청 증가했잖아요. 이자 상환도 해야 되잖아. 지금 유로존이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요. 더 높다 보니까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하면 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올리기도 쉽지 않은 나라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 올라온 윤석열 정부의 실력인데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6월 1일 이후에 환율이야. 유로 앤 파운드는 그랬기 때문에 떨어졌어.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속해야 되는데 왜 못 속하고 있냐? 6월 달 이후에 한국은 거의 12% 떨어졌어. 6월 이후로에는 이 경제 위기설이 있는 국가군에 들어갔네? 그렇죠. 아까 올 초에부터 해가지고 한 17% 정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 빼게 되면은 그 5월 달까지는 한 4, 5%뿐이 안 떨어졌던 거야. 6월 달 이후에 다 떨어진 거야. 6월 달 문재인 이후에. 정부 말기까지는 예. 세계 평균 정도를 유지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수치로 확인되는 게 이 IMF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나라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네 지금. 그렇죠. 경제 위기 국가군으로 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6월 달 이후에요. 이야. 우리나라 돈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거라고요. 자, 그 결과가 나온 게 올해 2분기에 성장률 0.7%, 1분기가 0.6%에 비해서 0.1%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 나오는데 이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소득도 포함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실질 국민 총소득이라고 맨 위에 있는 저거예요. 2분기에 마이너스 1.3%. 이게 돈으로는 얼마냐면은 6조 3천억 원이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실질 국민 소득은 줄어들었다. 그렇죠. 이 요인이 뭐냐? 국외 순수치 요소수.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국 상품들 소비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수입해서요. 근데 이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크게 증가한 거야. 그래서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19조 적자에서 28조 적자로 쭉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환율이 왜 이렇게 됐느냐? 5월 달부터 9월 10일까지 보게 되면은 작년에는 91억 달러 흑자였었어. 같은 기간에. 근데 올해는 113억 달러 적자로 떨어져 버렸어. 특히 대중국 무역 수지가 작년에 같은 기간에는 82억 달러 흑자였었는데 올해는 33억 달러 적자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올해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도 보게 되면 플러스 65억 달러야. 이게 작년 거고 예. 이게 올해 거라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는 대중국 무역 수지가 65억 플러스였는데 네. 진짜 취임한 이후부터네. 그러니까 왜 갑자기 5월 달부터냐고요. 문제는. 5월 달부터 중국이 사인을 보는 거겠죠. 맛을 한번 볼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부러 수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나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겉으로 얘기는 안 하죠. 우리처럼 경고죠, 경고. 그렇죠. 우리는 너희들한테 쓸 카드가 많어. 아니 근데 중국으로부터 이런 보복성 조치를 당하고 그럼 미국으로부터 좋은 대우와
많은 보조금을 받으면 되잖아. 거기서도 못 받고 여기서도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야. 이게 바보라는 거지. 바이든 왔을 때 니네가 원하는 데 하긴 할 텐데 중국 우리한테 보복할 거야. 그 보복을 상쇄할 만한 대가를 우리한테 줘야지 가지. 안 그러면 안 간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받고 중국한테도 야, 니네 우리한테 뭐 좋은 거 안 주면 미국한테 다 줘버린다. 그래야 되는 건데 미국한테 다 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쪽도 뺏기고 저쪽도 뺏기는 거지. 이런 바보가 아유. 작년에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제목이 포괄적 파트너십입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해가지고 나온 제목이 뭐냐? 포괄적 동맹입니다. 파트너십에서 동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경제와 기술을 그러니까 미국 안보의 종속 변수로 만들어버렸다. 파트너십은 뭐냐면요. 서로가 호혜주의적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요. 군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이지만은 나머지 분야들은 주권국가가 아니니까 서로 주고받아야죠. 이런 관계로 잘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거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무너졌는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놓고 뒤통수를 맞았는데 뒤통수를 맞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호구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떻게 합니까요? 한국 돈 던지는 거에 배팅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 대우 못 받고 중국한테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아이 바보 진짜 어머니가 그랬어. 이제 갈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못 들은 걸로 해줘. 평소에 세탁기 청소 잘 하고 있어? 아니, 따로 해야 하는 거야? 세탁기는 주기적으로 분해 청소를 맡기는 게 좋아. 하지만 자주 부르기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럴 땐 세탁조 클리너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쓰다가 흐르고 찌꺼기가 남기 쉬운 가루형보단 바스에서 나온 국내 최초 캡슐형 클리너를 써봐. 지금 딴지마켓에서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바스 클리너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어.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메이저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자,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이 숫자가 많아졌네요. 한 명 앉혀놓고도 흔적도 있었어요. 아, 오랜만에 나오셨구나. 그래서 북한이 가끔 사고를 쳐주니까. 사랑해요. 뭐라고? 사랑한답니다, 장관님. 좋으시겠어요? 실속 없어. 실속 없어. 장관님 실속까지 말하면 욕심이 많으신 거지. 내 나이가 어땠어?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북한이 핵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겠다고. 고약하게 됐어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꺼져 이거 아닙니까? 그 이상이지. 담대한 구상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김여정이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 자체가 싫다. 한국말 욕하는 건 북한 애들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잘해. 잘해요? 근데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는 소가 웃을 일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원래 북한식 표현은 소가 웃다가 꾸러미가 터질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꾸러미가 뭐예요? 소개. 아, 그 내장이 이상이 생긴다? 내장, 이거 4개나 있잖아요, 왜? 소는 되살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할 수는 없고.
왜냐면은 시간 정해놓고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말하는 중간에 이제 가라고 막 그래요. 그냥. 그래도 나한테는 존댓말이라도 쓰지. 박시영 대표나 이런 사람 보면 이제 가. 자,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최고인민회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건데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좀 왕국이에요. 군주국이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전혀 지금 핵협상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터무니없이 뭐 경제적 지원을 할 테니까 핵을 뭐 포기하라 하는 식으로 물건 짜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핵 문제에 접근한 자들과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 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핵은 우리의 국채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앞에 민주는 정체고 뒤에 공화국이 국채인데 거기서 말하는 국채는 국가의 체면이라는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핵은 이미 우리의 체면이 됐다. 그로부터 이제 한 20일 후인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비핵화는 없고 핵협상도 안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여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경우 5가지 경우에 우리는 핵을 먼저 쓸 수 있다.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지휘부에 대한 타격이 감행됐을 경우 객관적 사실로 그런 타격이 시작됐을 때는 쓸 수 있지만 바로 이어서 또는 임박했을 때 그런 일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결정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네들을 위협하는 행위가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소위 참수작전 같은 거죠.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려고 하는 작전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자의적이고 아무 때나 핵무기가 날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관님이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선제 타격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북한을 상대하면 비핵화는커녕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만드는 정권이 될 것이다. 글쎄.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지금 딱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은 안 듣고 그런 것도 모르는 천공법사의 말만 듣고 그래. 법제화로. 그럼 우리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핵 보유국을 인정받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인정받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핵 보유국이 5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먼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은 미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그 갈등이 아주 심화되는 상황이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때 중국,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우려 때문이다. 미국이 언제 북한을 공격을 해서 정권 자체를 붕괴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핵 개발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핵을 포기시키고 싶으면 그들의 합리적 우려, 너희들 체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게.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같은 걸 하면서 대놓고 참수작전을 포함시키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틀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요. 목자른 작전이잖아요. 그렇지. 김정은 목자르는 작전을 거기 참 저자를 참하라 하면 이제 목표라는 얘기 아니에요. 북한이 바라는 대가는 어떤 거냐.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공존하던 시절에 4.27 판문점 선언과 6.12 2018년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공동선언에서 이미 명시화됐습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도 비핵화에 협조하겠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땀이 나냐? 너무 진지하게 경청을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 긴장하신 거예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웅변을 시작했습니다. 웅변인데 원고를 쫙 외가지고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안 보이고 눈동자만 보이니까 원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긴장을 해가지고. 오늘도 그 기분이네, 지금.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공존하던 시기에는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만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했고, 미국을 설득해서.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런 합의가 나오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공로라고 봐야 돼요. 하노이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도 진심으로 믿었죠.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굿 이너프 딜 정도로 시작을 하자 하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도 바람 불면서 기차 타고 하노이까지 갔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 뒤에도 6월 30일 날 2019년 6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서 김정은 불러내리고 오사카까지 온 트럼프를 서울로 끌어들여서 자유의 집에서 2시간 이상 북미 정상회담을 하도록 만들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수교도 기대할 수 있었고 평화협정도 기대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굳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경제적 제재를 받고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포기할 용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때처럼 그냥 북한이 핵을 자진해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라는 그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을 거야. 아무것도 안 하거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북핵 협상의 조건을 분명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첫째,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 것. 둘째, 미군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 한반도에 배치하지 마라.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협상에 나가겠다는 건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또 북미 협상이 계속되는 조건에서는 우리가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전략 자산을 수시로 한반도 상공을 한반도에 배치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부산항에 로널드 레이건 그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중에서 제일 큰 걸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럼.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갈게 하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16일부터 와싱턴에서 한미 국방 차관들이 만나가지고 차관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회를 시작합니다. 전략 자산을 띄워가지고 북한이 그걸 겁나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킨다. 그게 확장 억제예요. 이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틀렸구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고 우리는 미국의 전략자산 와서 대기하라고 하고. 북한으로서는 그렇다면 이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해버리자. 미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 미로 관계도 지금 심상치 않단 말이야. 미로 관계가 지금 불편하고 미중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이 틈새에 핵 보유국인 그 두 나라로부터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전략으로 나가려고 할 겁니다. 핵 보유국끼리 군축 회담을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대미 협상력은 월등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전보장회사의 상임이사국 중에 둘이 사실상 그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나서면은 미국도 겉으로는 비핵화가 기본 정책이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비확산을 전제로 한 북미 회담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비핵화는 물 건너갔고 이제 물 건너고 그러면 비확산. 비확산을 전제로 한 회담을 하자고 그러면은 원하시면 뉴스 공장에서는 안 했던 얘기예요. 다스베이다에 와서 그건 보태줘야 되지 않겠어요? 핵 군축 회담을 하자고 하면은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우리의 이 국제 정치적 지위가 현격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핵 비확산, 그다음에 핵 군축 회담을 동북아의 핵 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개최하게 된다. 아주 모양사납게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나마 우리가 체면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육자회담으로 제안을 했어요. 육자회담에 북한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이제 들어오게 만들려면은 중국, 러시아를 우리가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이 뒤에서 중국, 러시아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한테 허락을 받고 하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자주성이라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이 점점 미국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육자회담 시즌 2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좀 채택을 하라 이게. 근데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귀를 알아들어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이 북핵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나는 77년부터 정부에서 일을 했던 그야말로 늘공의 입장에서 그리고 북핵 문제가 처음에 터졌던 90년대 초에 그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이 문제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을 정말로 현장에서 그 아주 뼈저리게 체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방법론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제안하는 것은 난 도리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 이번에 (9월 20일) 날 지금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담대한 구상을 또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미 저쪽에서 걷어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뭐는 짓이야 그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리비아의 가다피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반미를 기치로 내걸고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을 시작을 했단 말이야. 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골치를 아파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제재가 심화되기 시작하니까 가다피는 핵개발 의지를 갖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어떻게든지 저걸 막자. 영국을 그 사이에 끼워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도 해주고 수교도 해줄게. 가다피가 그 말을 듣고 핵개발 계획을 2003년 12월 달에 포기하고 2004년 4월 달에 수교를 했습니다. 2004년 6월 달에. 날짜 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거?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예. 그런 그 기사를 읽어가면서 동그라미를 쳐요. 아니, 그러면 진짜 사진이 찍혀.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아주 불편한 장면 같은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들킨 사람들은 매우 나를 싫어해. 장관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너 2014년 4월 8일 몇 시 어디서 나한테 그런 말 했잖아. 이거 딱 기억하세요? 그렇지. 근데 너 그때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있었잖아. 아니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도 장관님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대로 하면 되지. 여간 구름이 끊어져 버렸는데. 가다피. 가다피. 그래서 미국한테 속아가지고. 미국한테 속아가지고 핵개발 계획을 포기한 뒤에 리비아에 반정부군이 생겨요. 반정부를 뒤에서 미국이 또 지원하고. 땅에서 솟아올랐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내렸겠어요? 배후 조종자가 있을 거 아니야, 반정부군. 그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싸움을 하는데 또 무기 대주지. 반정부군이 세력이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가다피가 트리폴리라는 수도에서 도망을 갈 정도였었어요. 결국 반정부군한테 잡혀가지고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2003년에 그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도록 그 미국이 이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그 와중에 2003년 4월 달에 내가 평양을 가게 돼 있는데 가기 한 3, 4일 전에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직접 통일부 장관실로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가 리비아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핵을 포기시키려고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게 당신이 가서 좀 설득을 해달라. 하고 장관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 내가 쌀과 비료를 주는 대가로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게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보고 사우스 코리안 가버먼트가 북한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특히 통일부 장관이 가서 그 설득을 하면 말을 듣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 이제 내가 듣고는 도리산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단번에 미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맞는 말이지. 북한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때부터 그랬어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다는 것은 실제 핵실험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말을 듣겠느냐. 이번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육자회담 시즌2 아이디어를 잘 녹여가지고 연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 핵을 일단 비확산시키고 더 나가서는 비핵화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장관님. 이런 적으로 하자.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할 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글쎄, 다스베이다는 뭐 참모들도 볼 거고 또 혹시 뭐
법사님들이 보든지 해가지고 법사님들 아니 일이 되려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무슨 기회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요거를 저희가 편집해서 천공 스승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5천만 남한 국민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윤석열의 업적은 청사에 빛나게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다. 천공한테 보내는 것으로 그러면 장관님 가라고. 예. 이게 뭐예요? 구독자 수예요. 100만 넘었다고 고함 지른 게 언젠데. 예. 장관님 빨리 퇴장 좀 해주세요. 맛있다. 어쨌든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리운전 착한 콜 기왕이면 착한 콜. 예. 저희하고 오랫동안 거래해왔습니다. 기부도 하거든요. 러시아산 최고급 녹용, 인삼, 생지황, 복령과 벌꿀, 동의보관 비법 그대로 120시간 중탕으로 재현한 차원이 다른 진함. 평산네이처 진경옥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평산네이처, 예. 평산네이처도 저희하고는 10년 정도 했나? 예. 이번에는 녹용으로 뭘 만들었어요. 진경옥. 재구매율이 나날이 늘어난다. 딴지마켓에서 후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국내 정치가 이렇게 땅바닥에서 기고 있는 동안 우리 콘텐츠가 또 하늘 날아다니거든.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 상을 6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에미상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는 프라임타임이라고 감독상, 주연상 뭐 이런 거. 그거 말고 크리에이티브 아트 프라임타임. 그러니까 기술진이나 스태프들은 따로 구분해가지고 일일이 챙겨준다는 거야. 그래서 상을 2번에 나눠주더라고. 이 에미상이라는 게 굉장히 분야가 많아서 시상하는 분야가 한 100개가 일단 넘습니다. TV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이라는 게 브라운관에 들어가는 부품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운관으로 볼 수 있었던 모든 것들에 주는 상이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영화 오스카도 아카데미 회원들이 길드 회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2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데 미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스턴트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스크립트 하시는 분도 있고 배우도 있고 우리는 너무 배우 위주, 감독 위주 내지는 방송사 위주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에미상이 아카데미 그리고 그래미 네. 그 그룹하고 같은 에거시라고 에미상이 있고 그래미가 있고 오스카가 있고 뮤지컬의 토니상 요 4개가 비슷한 구조로 좀 운영이 그렇구나. 되고 그 현장직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훌륭한 작품이나 훌륭한 개인에게 상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기보다는 우리 산업을 우리가 자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계 종사하는 맞아요.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 맞아요. 이게 최고야를 뽑는 거네. 그러니까 스턴트 하시는 분들이 스턴트에 대한 그러네. 투표를 하시는 거고 특수 효과 이번에 오징어 게임 받았거든요. 잘 모르셨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특수 촬영이 들어갔는지. 아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에서 역대급 성적을 냈어. 그것도 감안할 요소이긴 하겠으나
거기 나온 특수효과는 우리가 인정할 만해라고 그럼요. 특수효과 하는 전문가들이 뽑고 스턴트는 스턴트맨들이 보기에 저 잘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걸리버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VFX를 했기 때문에 같이 떴고요. 이거 대단한 거네 이게. 그럼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봤어야 알지. 맞아요. 그리고 대단한 거 한국에 맞네. 상 주는 시스템도 요거를 진짜 좀 배워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그 잘 심사위원 몇 모르는 명 쭉 앉혀놓고 이게 아니라는 그럼요. 거잖아. 미술 같은 경우도 최경선 디자이너가 들어가 있고 스턴트 팀도 이번에 화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줄다리기에 무슨 스턴트야? 근데 매달렸을 때 거의 허리가 꺾이는 줄 알았대요. 오징어 게임이 황동혁 감독의 시나리오랑 연출만 좋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종합예술이다 표현 이렇게 쓰잖아요. 결국은 한국의 컨텐츠 수준이 이 정도다라는 이번에 인증 딱 도장 하나 더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표하는 애들은 되게 보수적이더라고. 자기들끼리 맞아요. 이번에 이걸 아예 넘어간 거 아니야? 기사에도 보수적으로 유명한 에미상이라는 이 기사가 실려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인싸들의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지기가 항상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줘야지. 우리끼리. 네, 가급적이면 우리끼리. 그 안에서도 주류끼리.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히트가 됐으니까 내가 오징어 게임에 한 표 주지. 그래. 이런 논리로 한국 배우한테 굳이 줘야 되겠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됐다는 거 아니야? 최고의 게이트 키핑이 영어입니다. 영어 안 쓰면 왜? 우리 미국에서 주는 상이고 미국 심사위원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말을 하는 이정재 씨한테 에미상이 주연상을 준 건 엄청난 일이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황동혁 감독의 감독상보다 이정재의 나무주연상으로 대서특필되고 그게 더 있어요. 어려운 일이다. 생각해보니까. 훨씬 더 어려운 일. 이안 감독이라던가 마틴 스콜세즈라던가 이미 와서 대스타가 된 감독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영어를 못하면서 배우로서 주연상을 받은 경우가 처음이었는데 그나마 아시아인이 후보가 된 적은 있었대요. 필리핀계 미국인, 인도계 미국인, 파키스탄계 미국인. 공통점이 다 뭐예요? 영어를 쓰는 아시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정재 씨는 영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업계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닐슨이 한 그 시청률 조사를 보면 드디어 OTT가 지상파와 케이블을 앞질렀거든요. 이 판이 영미권을 못 벗어나고 있었어요. 영화 라이센스 사와가지고 푸는 건 되는데 오리지널로 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그 나라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다른 나라에 뿌리는 게 안 된다는 거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로컬어로 해봤지만 잘 안 되던 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시장의 넷플릭스 가입자 수를 엄청나게 늘려주는 효자 역할을 해서 이 OTT라는 플랫폼 전환에 있어서 연착륙을 해준 한국산 오징어 게임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의미가 포함이 돼서 히스토리컬하다라는 표현을 영미권 신문들이 다 쓰고 있는. 이정재의 나무주연상 수상이 이게 역사적이라고 보도해요? 역사적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미디어 역사에 있어서 2021년과 2022년은 구텐베르크 왜 무슨 거기까지가? 정말로 금속 활자 굉장히 중요한 OTT의 획기적인 작품으로 스퀴드 게임이 있었다라고. 미국 가정에 주류 미디어를 OTT로 바꾼 그 작품이 오징어 게임이었다라고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주연은 이정재였고 영어를 한마디 하지 않고 에미상으로 나무주연상을 받았다. 이전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에미상이 미국산 드라마상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아는 드라마를 주는 상이 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에미상을 로컬 상에서 글로벌한 상으로 바꿔준 계기가 스퀴드 게임이 된 거예요. 이제 2개 남았어요. 뭐가? 그래미하고 토니. 토니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뮤지컬 팀이 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건 제낍시다. 제끼고. 또 몰라요? BTS도 조만간 받겠다 그러면. 아카데미에서도 에미상에서도 그리고 아마도 그래미에서도 상을 받은 그 서구권을 제외한 유일한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도 되게 억울해하는 이유가 억울해? 굉장히 억울해하죠. 왜냐하면 왜 억울해, 자기들이? 그 황동혁 감독 예전에 나 옛날에 배틀로얄도 많이 읽었고 영감을 줬던 만화는 자기들이 먼저 그렸는데 그러니까 옛날 한때를 아니, 그렇게 그리워하는 억울해하라고 자존심이고요. 하세요. 네, 그러니까
별로 계속 관심이 오래 해라 그럼. 없고 그 우영우가 워낙에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다 보니 넷플릭스에 계속 요청을 했대요. 제발 더빙 넣어달라. 그래서 넷플릭스가 더빙을 넣었거든요. 실제로 자폐증을 앓고 있는 배우를 써서. 근데 기러기, 스위스, 뭐 토마토 이거를 살리려고 카약, 시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바꿨대요. 영어로.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똑같이 되는 걸 골라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역삼역을 그래서 못했대요. 이게 바로 컨텐츠의 힘이다. 옛날 같으면 라이센스니까 그냥 자막 보고 말하라 하고 넘어갈 게 이제 소비자들이 더빙 내놔라 하니까 하는 수준이 됐고 우리나라 컨텐츠가 이 수준이 정말 됐다라는 게 좀 확인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게 최근 5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대통령이 이 모양이어가지고 철자도 틀리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철자 틀렸지.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사베스라고 썼더만. 엘리사베스. 안에 또 단어도 틀렸더만 보니까. 디드. 오히려 더빙이 날 수도 있었어요. 대통령 트윗인데 전 세계가 볼 건데. 부끄러워 씨발. 자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든 영화든 음악이든 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증은 이미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한번 젊은 시절에 딱 머릿속에 박히면 평생 가요. 그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잖아. 이정재 씨가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 배우고 누가 했겠어. 앞으로 할 거 아니야 이제. 이거 아카데미로 한번 가볼까? 혹은 뭐 에미상 한번 노려볼까? 뭐가 바꿔도 이제. 황동혁 감독이 마지막 안 되길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잖아요. 시즌2? 네, 왜냐면 가능하거든요. 황동혁 감독 하신 말씀 중에 재밌었던 말이 뭐냐면 이거를 너희들이 우리에게 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너희들의 선택을 되게 존중한다.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하진 않았어. 줄 테면 줘라. 그죠? 네. 배우도 감독도 이젠 좀 이렇게 노림수가 달라질 것 같아요. K-팝 영역에서는 이미 빌보드 이거는 다 노려보는 게 됐잖아 이제. 이미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몇 위를 한다는 것도 대충 알고 있어요. 이 빌보드가 굉장히 재밌는 게 예고 없이 규칙을 바꿉니다. 이 싸이 강남스타일 이후로 계속 그 규칙을 조금씩 바꿔요. 아 이게 무료 회원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유료 회원을 비율을 늘렸어. 그랬더니 유료 회원이 늘어났어요. 그런 식으로 게이트키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영대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 컨텐츠가 정말로 미국 문화 시장을 위협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태클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네네네. 그 정도가 됐다는 건 네. 이미 대성을 얻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길 바래요. 네. 한국의 문화적 존재감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더 안 올리는 거예요. 이런 한국에 이런 대통령이 더 안 올려서 외신들이 그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한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답니다. 창작자들은요, 암담할 때 그 에너지를 쌓아서 미래의 작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음악에도 패턴이 있어요. 사회적인 분노에 대한 메시지는 암울할 때 써놓고요. 그게 발표돼서 히트가 되는 거는 시절이 좋아지면 그럽니다. 예, 그거는 음악 역사가 입증했어요. 김영재 평론가는 원래 이제 K-팝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K-팝 얘기 짧게 할까요? 지금 인싸들, 그러니까 이 산업에 종사하는 인싸들 사이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비욘드 K-팝, 넥스트 K-팝이 뭐야? 여기서 인사들이라고 하면 업계에 있는 종사자들이죠. 국내 종사자들 아니면 국내 해외 말할 것도 없이 그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한국의 굉장히 로컬한 흐름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걸 하나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랩도 들어가고 힙합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있고 뭐 아주 코스모폴리턴한 그런 걸로 거를 이제 기획한 그런 걸로 K-팝이 떴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 음악인데 이건 딱히 해외를 공략한 게 아닌데 그러지 말란 법이 뭐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힙합이 미국에서 우리한테 온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럴 흐름이 온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서 이미 검증됐고 문화라는 거는 함께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뽕짝이나 그렇습니다. 70년대 포크송 네네. 느낌. 이거는 우리 정서인데 하는 네. 게 뜰 수 있다. 예전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K-팝이 K-팝스럽게 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한국을 지워요. 근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한국을 넣습니다. 뭔가 이국적인 것을 통해서 어필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국을 넣습니다. 궁궐이 나와야 되고
한국적인 코스튬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저게 리얼 코리아구나 이렇게. 네네. 오히려 그럴 수 있을 것 구체적으로 같아. 한국적이어야지만 주목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현지화 전략과 연결이 되는 건데, 일본에서 올해 나왔던 XG인가 하는 그룹인데 에이벡스라는 데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K-팝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팀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보아나 소녀시대 같은 그룹이 일본에 진출하려면 거쳐가는 관문이 에이벡스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 에이벡스가 한국적인 미학을 갖고 있는 팀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로 진출을 시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미국에나 이게 그 유럽에 있는 K-팝 사이트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 팀을 그냥 K-팝으로 분류를 한 데가 있어요. K-팝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이 주도하지 않아도 한국적인 미학이나 한국적인 시스템을 모방을 한 것을 K-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나아가고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메타버스인데요. 얼마 전에 MTV 뮤직 어워드를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메타버스 퍼포먼스 부문을 만들었어요. 초대 수상자가 블랙핑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연이 어떤 거냐면 블랙핑크가 얼마 전에 게임 안에서 콘서트를 냈어요. 게임 안에서? 배틀그라운드라는 온라인 게임 안에서 공연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블랙핑크의 아바타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아바타들을 조정한 건 블랙핑크고? 블랙핑크의 분신들이 공연을 한 거죠. 그 아바타가 그 안에서 뭐 노래도 하고 춤추고 할 거 네. 아니에요. 네. 그거를 실제로 한 사람이 그 실 멤버였냐 이거지 나는. 그렇죠. 네. 그럼 말이 된다. 네네네. 그런 걸 했단 말이야? 네, 연령대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쉽게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세기말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네. 사이버 가수 아담. 류시아? 그들이 뭐 떡볶이도 좋아하고 뭐 존경하는 가수는 존 레논 뭐 이런 게 있었어. 20년이 지나서 이것의 지금 선두주자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H.O.T 시절부터 K-팝은 뭐냐면 스토리하고 캐릭터하고 세계관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그 스토리와 캐릭터와 그 서사가 그냥 본질이에요. 완전 새로운 접근법인데 지금의 이 Z세대는 나는 이게 진짜고 거기 들어가서 그 불핑 공연을 보는 아바타는 내 그냥 세컨드 자아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 그래요. 그것도 나고 이것도 나야. 아, 가상 캐릭터가 아니라 그것도 또 하나의 나고 이 현실의 나도 또 하나의 나다? 현실의 나도 본캐고 가상 세계에서의 나도 또 하나의 본캐가 되는 거지. 다른 세계다 이건. 엑소 기억나시죠? 엑소 그러면 뭐 불이 안 나오잖아. 불이 뭐 순간 이동 그러면 막 화면 끊었다가 막 여기서 갑자기 저기로 달려가고. 메타버스는 그게 가능해요. 이게 현실인 시대가 곧 옵니다. 게임 캐릭터에 돈 쓰면 옛날에 자 얻어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보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게임도 완전히 또 하나의 세상인데. 예. 이제 게임머니 줘야 좋아하잖아요. 예. 블랙핑크처럼 게임 안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아바타가요. 그 공연장으로 막 걸어가요 이렇게. 막 걸어가서 블랙핑크가 춤추는데 자기도 막 그 앞에서 막 춤을 춰요. 내 아바타가. 나랑은 안 맞다. 저랑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우리나라가 SF랑 판타지가 안 되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는 굉장히 사실적인 쪽으로 리얼리즘 쪽으로 가고 있는 그렇다. 것도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면 영화도 SF 판타지가 발전해야 되거든요. 일본은 그 굉장히 SF하고 판타지가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발전했고. 근데 애니메이션으로는 그걸 구현할 수 있었는데 실사로 유치해져 버렸지. 근데 이게 우리는 K-팝은 그쪽으로 가고 영화하고 그 드라마는 굉장히 현실적. 거의 지상 0층에서 시작해서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는 얘기들만 그러니까요. 그려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회의식을 담고 있지. 그거 굉장히 독특하다.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머리가 똑똑해지는 기분이야. 그게 지금 최신의 트렌드다. 최신의 트렌드를 우리 계속 따라가야 돼요. 왜냐면은 윤석열이 계속 뒤로 가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도 뒤로 가. 뒤로 간다는 걸 알려면 현재 세계는 어디로 가는지 계속 알아. 이 거리를 알 수 있거든. 이 감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 계속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사믹 이탈리아 모데나산 청포도로 만들었습니다. 오크통에서 15년 숙성. 이거 맛 좋아. 15년산 맛있다. 저도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의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셨는데, 하나는 저 여론조사 꽃에서 한동훈, 최강욱 법사위 공방 있지 않습니까? 그걸 틀어주고 그 느낌을 주관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일반 여론조사는 동영상을 틀어주고 본 다음에 감상을 묻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했어. 그래서 본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이 10%대고 부정적인 반응이 60%가 넘어요. 전 지역에서 부정 우세예요. 대구 경북도 부정이 59% 이 정도 돼요. 가장 긍정적인 연령대가 60대거든요. 그 60대조차 긍정이 20점 몇, 21%가 안 돼요. 가장 많이 등장한 부정 단어이 잘못을 해놓고도 뻔뻔하다. 철면피. 또 많이 등장한 단어가 가발. 이건 아마 뭔가를 뒤집어 쓴 가식 이런 느낌으로 그 단어를 선택한 것 같아. 또는 미꾸라지. 본질을 벗어나서 얍삽하게 빠져나간다 이거지. 또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개싸가지.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화면을 통해 접한 한동훈의 이미지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국회에서 붙여본 여의도의 한동훈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 어떠냐? 아니 그걸 물어보려면 한동훈을 불러야지 왜 저를 아니 한번 부를 생각이야.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걸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즐긴다? 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출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네. 보면.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난 뒤에 다른 의원들한테 많은 문자 메시지가 와요. 아,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아니요. 한동훈 장관의 지지자들이 팬층이 있다. 그렇죠. 그걸 의식해서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팬층을 향해 자신의 어필하고 모습들을 있다. 어떤 의도된, 기획된, 연출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아하. 생각을 하고요. 이미 연기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예. 안양에 있는 60년 된 교도소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역구인 이재정 의원이 갔죠. 갔더니 거기 한동훈 장관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윤호중 대표가 생각이 났대요.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호호 웃었다가 취임식 때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밝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 순간에 사진을 찍힐까 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피했어요. 마주치지 않도록. 이제 행사장을 떠나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엘리베이터 앞이라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딱 보니까 카메라가 뒤에 이미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몇 시간 안 지났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 캡션이 중요해요. 예, 캡션. 그렇죠.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손을 잡다. 야. 네. 그리고 나서 또 몇 시간 안 지난 뒤에 조선일보에 바로 기사가 뜨더랍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뭘 느끼냐면 따라다니는 댓글 다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장과 관련해서는 뭔가 불리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하루 이내에 물타 기사가 나옵니다. 관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일반 부처 장관들의 유튜브를 보면 무슨 뭐 축사, 정책과 관련된 발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썸네일 카피가 상당히 감각적이에요. 선수가 붙었어요. 네. 저도 본 적 있거든요. 네. 일반 공무원이 일반 아니야. 공무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선수들을 붙여놓은 것 같고 본인도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열심히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재정 의원한테 이 카피가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그렇죠. 악수를 한 거거든. 응?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먼저 쓰여져 있는 거죠. 예. 네. 그 연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기에는 한동훈 장관 자체가 서너 달 관찰했는데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의도의 한 장관에 대한 인사은 총평하면 일단 열심히 연기하고 있구나. 네. 지금 자신의 지지층에게 어필한다. 네. 자신의 지지층을 만든 뒤에는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을 거다.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죠.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거 불안하다. 좀 너무 좀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불만들을 토로를 한다고 합니다. 뽕 세게 맞았어요 지금. 네. 거의 지금 공동 정권이다. 내가 이 정권을 만드는데 한 30%쯤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 잠재 의식이 있지 않을까요? 뽕 세게 맞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뽕은 누구나 맞는데 금방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유난히 오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못 숨깁니다. 한동훈 개인의 이해관계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체적으로 갖는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네. 자기가 재수없게 비친다는 건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하나 인사정보관리단이라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자기 직속으로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어떤 사람을 잘라냈어요. 그러면 잘린 사람은 그 세력은 불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대신 나서 다쳐줄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잘났다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 연락 주세요. 자, 두 번째는 특검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가 조작, 허위, 학력. 또 하나가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안. 네,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에 그 서울중앙지검장의 권세를 보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뇌물성으로 후원한 게 아니냐. 그 의혹들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핵심을 요약하려고 모신 건데 주가 조작은 이제 1월 12일자 녹취고 이게 1월 13일자 녹취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 조작 이모 선수에게 거래를 다 일임했다고 해명해 왔는데 근데 1월 12일 날 보시면 이사님 저 누굽니다. 요거 사볼까요?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부인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거죠. 주식 거래가. 승인하에 거래가 있었고. 이름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통장째 맡겼다. 그래서 이하무게라고 하는 선수가 다 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는 있는지도 몰랐다. 주가 조작 선수 이하무게가 알아서 산 거다라고 돼 있는데 두 가지가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거죠. 이름 매매가 아니고 직접 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미 다 알고 그거 사라고 하는 거죠. 주가만 나와요. 어떤 주식인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도이치모터스거든요. 그러니까 뭘 사든 알아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만 한 거예요. 알고 있어야 이런 대화가 오가지. 2375원입니다 하면 어떤 주식이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안 묻잖아. 요게 12일이고 이게 13일이에요. 12일 이후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관여한 정황이 법원에 녹취록으로 제출된 거예요. 검찰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아주 빙산 일각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른 언론사도 다 봤을 텐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서 보도한 것은 뉴스타파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건 6월 16일입니다. 이 통화 녹취가 왜 중요하냐면 설명해 주시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 후보가 경선 토론회에서 아까 말했던 이하무게하고는 돈을 4천만 원인가 손해만 봐서 절연을 했다라고 하는데 6월에도 여전히 이하무게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하무게 씨하고는 거래를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하무게와 절연이 아니라 인연을 계속 맺어왔다. 원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거래를 하다가 5월 20일에 DB증권으로 옮기거든요. 네. 그때 절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6월이잖아. 그러니까 DB증권으로 옮긴 이후에도 거래를 계속 했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저는 여기서 두 가지가 더 이상한데 하나는 이모 씨 제외하고는 거래 못하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반인의 거래를 어떻게 막아? 못 막아 아무도. 이거는 함께 주가 조작한 사람들의 존재. 그렇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통제권도 있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은 못하게 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 거래를 막으세요. 이건 못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로도 사실은 이모 씨 이외에도 이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또 하나가 처음에 이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때는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였어요. 만약에 이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씨를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인식했으면 대표님이라고 불렀어야지. 이사님이라고 부른 것은 당시에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 정황들이 있거든요.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증권사 직원은 받아들이고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내부자 그래야. 서울대 교우의 학생증에 자기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딱 아예 못 박혀져 있죠. 수첩에 그렇게. 수첩에 적혀. 그러니까 이때 증권사 직원은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인식하고 김건희 씨를 상대하는 것이고 그랬다는 얘기는 내부자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또 다른 불법이지. 그 자체로. 근데 소환 조사를 안 한다는 거지. 이 자료는 전부 다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이미.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한동훈 장관이 7월에 박범계 의원이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곧 결론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2달이 흘렀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처리를 못하고 2달 동안 그냥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건들 무슨 허위 학력, 논문 다 봐주잖아요. 줄줄이 사탕으로 불기소를 처리하는데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증거가 나왔고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덮어버렸다가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 덮어버리면 기껏해야 5년, 잘해야 10년인데 젊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걸고 이걸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 부의 명단을 한번 쫙 봤어요. 막내 검사는 이제 변시 4기예요. 아마 30대 초반쯤 되는 검사입니다. 이 문제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특검에 이 도이치모터스를 중요하게 집어넣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 몇 개 녹취록 캡처만 봐도 거짓 해명이구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거 말고 녹취록이 있단 말이야. 그 자료를 다 봤잖아, 검찰이. 그런데도 아직도 소환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불기소 처분하지도 않았어요. 털어주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거야. 그렇다고 기소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부를 수도 없어. 똥 싸다 말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응? 닦지도 못하고. 응? 얼음땡 이 상태거든요. 야, 좀 비유를 저렇게 찰지게 들었습니까? 네. 닦지도 못해. 냄새는 계속 나고. 베리 디피컬트하죠. 특검 한다고 내심 반가워하는 검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과 맞서 이건 못하겠고 그렇다고 덮으면 내가 나중에 죽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네, 누가 닦아주기를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 거군요. 이거를 다른 언론도 다 법정에서 봤을 텐데 그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만 이걸 제대로 파냈어요. 네, 제대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시고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하는 거 이것도 기자의 능력이거든요. 제대로 정리했어요. 그 의미를 알아내고, 네. 네, 제대로 정리했고 핵심을 찔렀어요 이번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장이란 말이죠. 이거 통과 안 시켜. 그러면 이제 패스트트랙 아닙니까? 네. 패스트트랙은 330일 걸리잖아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국회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때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몇 석이 모자라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330일 패스트트랙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동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역동적으로? 싶어요. 네. 내년부터는 사실 그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그렇죠. 네. 총선 국면이죠. 그다음부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30% 이쪽 저쪽의 지지율이 나오는 이 상태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죠. 그렇게 될 경우에 도마뱀 꼬리 자르기든 또는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든 그러니까 재물을 바쳐라. 네, 재물을 바치자 이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라고 하는 목소리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총선에서 그나마 성적을 거두려면 그에 합당한
재물을 내놔라에 국면에 갈 수 있다. 그렇죠. 그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받는 직접적인 지지거든요. 그게 60% 70% 가면 아무도 말을 못하죠. 하지만 30% 그러면 의원들이 우습게 알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갈갈이 좀 찢겨져 있는데 거기 난리법석이에요. 자기들이 네. 지금. 이준석 외에도 그 안에 자기들끼리 그렇죠. 난리법석이에요. 그런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도 이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의 해결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민주당이. 네, 그렇습니다. 법대로 맞자면 지금 330일 지나서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간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열심히 할 겁니다. 네. 그럼 의원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들어가시죠 이제. 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요새 기력 달린다며. 이거 하나 마셔봐. 나 장어주 비려서 못 마셔. 본황칠 통장어는 달라.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장어 10전 대보에 아르기닌까지 추가로 넣었고 황칠로 비린맛까지 잡았다고. 그래? 이야, 하나도 비리지 않고 맛이 좋은데? 이거 이름이 뭐라고? 본황칠 통장어. 딴지마켓에서 바로 살 수 있어.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 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본황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자, 귀염둥이 사연만 모시겠습니다. 자, 다 변호사예요. 다. 그 중에서 이제 광고 담당 신유진 변호사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 상품이 무언지 또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석 때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속이 더부룩할 때 발사믹이에요. 발사믹. 15년산 발사믹인데요. 이게 진짜 기가 막혀서 우리가 평소에 안 먹던 샐러드도 이것 때문에 먹게 돼요. 총수님도 저 토마토로 먹게 되잖아요. 이 발사믹을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은 이렇게 치즈에 곁들인 다 아신다 샐러드 이거 듬뿍 쳐서 먹을 수 있도록 15년산으로 가져와 봤고요. 요즘에 이걸 좀 아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텐트 밖은 유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사믹 양조장을 찾아간 거예요. 발사믹을 만드는 그 원재료 포도가 청포도인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그 원재료 포도는 이탈리아 모데나. 근데 여기 틀리면 안 돼. 이탈리아 모데나산 청포도를 가져와서 프랑스 메종 브레몽 이 메종 브레몽 식품 회사가 가공을 하는 거예요. 옥구통에 담아서. 그렇죠. 15년 동안. 이거는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대량 공급하는 마트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정말 미식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변호사님 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한마디 하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하잖아. 맛있나 없나? 진짜 맛있다.
30년 산을 드셔보신 분 있으면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얘는 좀 영한 느낌이 확실히 나요. 발사믹이 시큼한 맛이 더 있는 게 좋다. 좀 더 포도향이 프레시한 게 좋다는 분은 15년으로 가시고 나는 완숙미가 좋아 하면 30년으로 가세요. 무슨 15일짜리도 아니고 15년이나 했는데 무슨 아직도 젊다 그래. 미성년이잖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장관님도 또 오셨네. 정중의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참고로 장관님께서 대기실에서 자꾸 총수가 저희 보고 귀염둥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귀여운 놈이 없더라. 왜 귀엽다고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셨습니다. 장관님 요새 심심하시구나. 응? 연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더라고. 이 사진 보고 우리가 한참 얘기했잖아. 이 구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옷도 그래. 근데 찾아보니까 대통령 때가 아니라 상원 의원 때예요. 이 사진이 뭘로 유명하냐면 여기 있는 북엔드 있잖아요. 요 북엔드로 유명하던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로 하고 그걸 보고 베낀 거야. 이게 취임식 만찬 때 입었던 옷이거든. 진짜 똑같잖아. 이것도 장갑 왜 끼나 그랬는데 근데 원래 이게 장갑 끼려면 민소매에 이게 긴 거 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셨어. 특히 이 노란 거하고 까만 거 사진 구도도 그렇고 거의 확실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남편이 캐리다가 아니라는 거지. 흰 바지에 까만 셔츠 입은 거 있었잖아요. 네. 정신 연령. 나는 여기서 부인의 권력 의지를 여기서 이뤘다는 거지. 단순히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이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인정받는 누군가 되고 싶은 거야. 본인도 남편이 케네디가 아니란 걸 알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제클린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낸 사람이거든. 그렇죠. 혼자 행동할 때도 사실 많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거 경찰이 동원됐던 걸 보니까 계속 개별 활동을 했다라는 게 나왔고 더 이상이 본인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힐러리 클린턴이 그 시골에 계속 있었으면 넌 주유소집 아들이랑 결혼했을 거다. 그랬더니 그 주유소집 아들이 대통령이 됐겠지. 권력 의지를 나는 있다고 보는 게 김건희 팬클럽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 있잖아요. 이 양반이 지난달 말에 본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국민의힘 대통령 만든 우리 민초가 접수한다. 성준석도 간철수도 이준석 이제 하고 안철수 아웃이다. 당을 본인들이 접수 안 되잖아. 어떻게 팬클럽으로 그게 가능한가? 이준석도 안철수도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럼 당대표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 당대표가 되면 뭘 가져? 공천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자기들 원하는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자기들이라는 게 나는 부인 김건희 씨 라인이다. 부인이 가진 권력 의지를 강신업 변호사가 공유하고 있다고 봐. 아니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양지열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 런던 가는 것도 사실 되게 안 맞는 포스코도 지금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재난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외교 관계가 특히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개인적인 인연이 있지도 않은 그곳을 북한은 지금 핵무기 법제해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아마도 저는 국제무대에 자꾸 나가보고 싶어 하시는 부인의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입고 싶은 거야 이거. 저거 드러났는데도 입을까? 난 진짜 그거 궁금하긴 해요. 아니 근데 나 들켰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알아. 니들 이제야 알았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왜냐면은 일정 노출 있잖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난 이거 의도적이라고 봤는데 이 라인에서 한 게 아니면 무서워서 못해요. 근데 아무도 못 때려잡잖아. 때려잡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권력의지라고 난 봤는데 강신업도 이 얘기를 뜬금없이 한 것은 다음 총선 때 공천은 그러면 우리가 장악하겠어. 어떻게? 당대표를 우리는 사람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준석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그리고 장제원 같은 일기 윤핵관들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다고 봐. 저 망사 쓰고 나오면 인정. 저 망사 쓰고 나오면 인정.
난 설마 저걸 어떻게 써? 말도 안 돼. 비싼 상황에서 비싼 구두와 색깔의 옷을 입잖아요, 지금. 근데 제클린을 보면서 제클린이 누렸던 지위를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는 본 신장식이 보고 있다. 그렇게 칩시다. 근데 계속 다른 사람의 모습을 취하는 그런 게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이름을 바꾼 것도 이 타이밍에서 다른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리플리? 예, 전혀 맥락이 없이 과거를 완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슨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아니 왜요? 보통 사람들은 창피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논문도 그게 다 드러나면은 다른 사람이었으면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절대로 못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 부끄러워서 못 나오지. 그 정도 못 나오죠.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보면은 저는 이 옷 입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진짜 걱정스러운 건 점집 홈페이지 복사해서도 박사학위 논문했다는 건 외신에 나갔을 것 같거든요. 외교부대 가면요. 거기도 부인들이랑 같이 동반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한국 대통령 저기 점집 그거 베껴서 뭐 했대 이런 얘기 안 할까? 내가 힘들어. 왜 내가 힘들어야 되냐고. 근데 계획은 이거잖아.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이런 걸 입고 쫙 나타나서 그 멋진 사진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근데 영국에서 셔틀버스 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상과 부인만 장례식장에 입장하고 그러면 통영이나 의전 비서관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내가 걱정이 태산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게 걱정이야. 걱정이 왜 태산이야. 우리가 이런 걸 신경 써야 돼? 버스 안에 부인하고 둘이 앉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상들끼리니까 어디가 말도 건네고 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야 내가. 말이 통하는 한국에서 눈치도 못 따로잡는데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를 좀 어떻게 거기서부터 거기 참석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상황일 거 아니야. 걱정이 태산이야 내가. 아, 전 세계 생중계 될 텐데. 또 다시 버스 타. 올 때. 그렇지. 버스 타고 공항으로 와야 되니까. 그 버스 타고 공항으로 와서. 올 때 버스 못 타면 어떡해. 스페인 국왕 부부 만났을 때 어느 쪽에 서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탁현민이 그러더라고. 유엔 가면 아마 명장면 많이 나올 거라고. 유엔 회의장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서부터 혼자 해야 된대. 어떻게 그 단위에 올라갈지도 모를 거라고. 아, 연습하겠지. 제발 좀 해라. 단상 못 찾고 막 그럼. 따라가요 그냥. 우리가 지금 보여진 사진 다 연출된 사진이잖아요. 본인의 연출 사진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잠잠을 못 잘 거다. 근데 사진에 안 찍히면 그나마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오히려 안 찍히는 게 낫다. 나토 때도 눈 감고 이런 사진 많이 나왔잖아. 써봐야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은 한국 대통령 부일 중심으로 사진을 찍지 않으니까. 국제 무대에서 자신이 좀 더 빛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부인의 의지로.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네. 지금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이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총선 때는 김건희 라인으로 공천을 하고 부인 김건희 씨의 입김과 영향력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의원들과 함께 차기를 도모하는 권력의 핵심이 되고 싶은 거야. 김건희 라인과 국힘 라인이 총선 때 막 크게 한번 부딪힐 거라고 봐요. 아주 기대 만발이야. 그 빌드업을 해 나가는 와중에 이런 사진들이 필요한 거야 지금. 빌드업을 할 거면 차라리 요즘 샤넬 옷을 그냥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상 그 전공한 분에게 좀 들었는데 이게 어설프게 따라하다 보니까 전공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이상한 그 복식들이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즘 샤넬 옷을 입지 그냥 차라리 돈도 그러면 많은데. 제클린 생각이 안 나잖아. 제클린 생각이 나야 돼. 70년대를 따라하면 어떡해요. 아, 정말 대단한 네티즌 수사대들이야. 부인을 못하겠어 진짜. 저걸 어떻게 그 이런 너무 확실하잖아. 취임식 만찬. 같은 취임식 만찬.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입었던 옷 뭐야? 찾아가지고 똑같이 입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옷을 벗겨 입은 게 아니라 제클린처럼 되고 싶은 거야. 자기는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거기서 나는 권력의지가 출발했다고 봐요. 이게 가십이 아니라 정치판을 크게 흔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권력 의지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국힘 봐봐 이제 나중에. 산산이 조각날 이름이요. 산산이 조각. 자, 변호사들이니까 하나만 더 갑시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건으로 송치가 됐어요. 송치가 됐다는 거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로 넘겼다는 거거든요. 제3자 뇌물죄야. 이거 설명 좀 해줘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뇌물죄는 직무에 관해서 그냥 돈을 주면 돼요. 불법적인 청탁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지만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건데. 성남시장 재직하던 시절에 두산건설에서 성남FC에 후원을 해줬는데 분당구 정자동에 병원 부지 오랫동안 안 나가고 있던 거 거기를 용도 변경을 해서 두산 사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게 불법적인 청탁이었다고 본 거예요. 이미 대선 과정에서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용도 변경해주고 불법 아닙니까?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는 아니 후보님이 사업 유치하면 합법이고 제가 해주면 불법입니까? 오늘 제가 한국경제 기사를 봤는데 그때 들어올 때 기사를 보면 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어 분당을 살려냈다고. 그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본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주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성과 이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공동의 인식이 있어요. 이재명과 두산 사이에 우리는 범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이렇게 같이 공모해서 이게 돼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조사했는데 결국은 무혐의 처분했던 거를 갑자기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느냐 이게. 그 롯데하고 삼성이 1대1로 박근혜 이렇게 독대했잖아. 독대하면서 롯데는 면세점, 삼성은 경영권 승계. 근데 이것도 무죄거나 대부분 기소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은 그나마 박근혜를 위한 거였잖아요. 변호사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렵지?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되겠어. 사건 자체를 몰라요, 사람들이. 일단. 이걸 몰라? 30년 동안 놀던 땅이 있었어요. 두산이 갖고 있던 건데. 근데 이걸 원래 병원 부지야. 그거 30년 동안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줘서 건물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두산이 성남 FC 축구팀에 광고도 한 거예요. 광고비를 줘요. 광고도 한 거예요. 이 광고가 제3자 뇌물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승계 문제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문제를 풀어주고 대신 제3자인 미르재단, K재단에 돈을 넣도록 했다. 여기서 제3자가 미르재단, K재단이 아니에요. 최순실 말 사줬다. 또 마찬가지야. 박근혜한테 말 사준 거 아니잖아. 여기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최순실은 박근혜하고 경제 공동체잖아. 미르재단에 돈이 들어가면 미르재단이 나중에 박근혜 정치적 활동을 뒷받침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성남 FC의 돈이 한 푼도 이재명한테 안 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재명은 성남시장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할 수도 없어. 관계가 끊어졌어. 성남 FC가 받게 될 혜택은 이재명은 하등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그 돈 받은 거는 그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썼다는 거잖아요. 직원들은 아무도 기소를 안 했잖아요. 다 불송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걸 해가지고 본인에게 이익을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3자 뇌물죄 성립의 이 정말 핵심 요건은 제3자한테 준 것이 나에게 준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그렇지. 가져와야 되는 거야. 꼭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법리상으로 보면 이제 무슨 뭐 정치적 이익이 됐다라는 이런 것도 뭐 사익일 수는 있는데 처음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구도를 짰냐면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들이 뭔가 이재명에게 돈을 찔러줬을 거다라는 프레임으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 돈이 쿠션 받고 흘러갔을 것이다. 쿠션 받고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근데 인센티브를 받았다라고 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그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여기가 끊어진 거지. 만약 이게 연결이 됐으면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했을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여기로 돈이 들어간 게 절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라고는 굉장히 어려운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들은 제3자 뇌물죄, 뇌물죄야? 이재명한테 돈 들어갔어? 뒷주머니를 어떻게 흘러간 거야? 이 그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입증이 어려운 제삼자 뇌물죄 그림을 그린 거다.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찰에서 3년 동안 조사했는데 무혐의 불송치했어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했어요. 경찰에서 내가 보기엔 던졌어. 지시가 내려오니까 야 그럼 이걸로 니네 해봐라 기소 하고 던진 거라고 봐. 대리수사예요, 대리수사. 그게 사실상. 맞는 게 받은 사람을 한 번도 안 부르고 검찰로 넘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검찰이 시킨 것만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시켜서 마지못해 했어요. 저기서 갖고 오라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지금까지 수사를 했지만 성남 FC 쿠션을 먹여가지고 직원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돈이 들어갔다. 중요한 그건 건- 없다는 거야, 그거는. 중요한 건 네. 입증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일단 그런 제목이 이 사람에게 더 씌워져서 이 사람이 기소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재판은 5년 후에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10원이라도 돈이 흘러간 그게 있으면 바로 기소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팠는데 돈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불송치로 넘겼는데 검찰에서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죄명을 정해놓고 수사지휘를 넘겨. 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한테 돈 10원도 안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소는 할 수 있으니까 무죄가 나오는 건 중요하지 기소가 않고. 목적이에요. 유죄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뇌물죄를 기사 제목에 받고 싶은 거예요. 총선 있는데 아니 지금 제3자 뇌물죄로 기소당한 당대표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그 말 하려는 거예요. 게다가 되게 중대한 부패 범죄처럼 보이잖아요. 뇌물죄. 뇌물 받아쳐먹고 선거에서 범법행위나 하는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딱 만들고 싶은 거지. 왜냐면 지금 이재명만 제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거든. 이쪽 진영에. 얼마나 없애버리고 싶겠어.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쌍방울 건이랑 엮어가지고 그 변호사비 대납 또 시작했다. 쌍방울하고 두산이 원래 어디가 고향이 어디예요? 쌍방울은 전주. 두산은 어디죠? 두산 어딥니까? 자, 서울 아니야? 너무 마칠 힘들다.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자기들끼리 궁시는 거를 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 단시간에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져요. 웬만한 큰일도 뭐 쟤네가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 다스베이다를 제가 매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 되돌아 가야 할 지점이 있잖아. 정상이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되돌아갈 지점을 잊지 않으려고 매주 다스베이다를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